네, 그래서 그 지겨운 이론이 끝이 났고요. 이제는 좀 더 재밌고 쓸만한 걸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 복습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 모델의 복잡도와 일반화 성능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모델이 복잡할수록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적당한 복잡도를 찾는 게 중요하고 너무 이제 모델이 단순하면 언더피팅, 너무 복잡하면 오버피팅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게 주요 골자였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뭐 VC 어널리시스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새로운 챕터로 가서 컨볼루저널 뉴럴넷이라는 걸 배워볼 거고요. 얘는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지를 오늘 배워보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학습하느냐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요 자료들을 사실 정리를 해서 만든 게 이 PPT 자료라서 네, 요 PPT 자료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일단 기존에는 우리가 ANN을 배웠어요. 얘는 인풋을 쭉 받아가지고 히든을 쭉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는 뭐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지는 굉장히 픽셀이 많아요. 우리가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920, 1080 픽셀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픽셀이란 말이죠. 이걸 다 합쳐서 픽셀 개수를 세면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뭐 천, 만십만, 백만 개 이상의 픽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ANN으로 이걸 입력하려고 하면 픽셀 하나당 숫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 개 필요하죠. 그리고 추가로 우리는 흑백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 컬러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컬러 화면은 이제 RGB,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세 개의 그 색깔을 갖는 이미지를 이렇게 겹쳐서 이제 색깔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1080, 1920 요 이미지가 세 장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 초록색에 해당하는 거, 파란색에 해당하는 거. 걔네를 겹치면 이제 그게 합쳐진 뭐 노란색도 보이고 보라색도 보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이미지의 그 픽셀 개수는 요 픽셀 수 곱하기 3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ANN으로 표현한다 하면 여기에 이제 인풋 뉴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300만 개 이상, 400만 개 넘어가고 500만 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히든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웨이트가. 500만 개 여기 100개만 있어도 또 곱하기 100 하면 500만 곱하기 100 하면 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파라미터가 많고 파라미터가 많다는 거는 모델이 복잡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델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면 일반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학습하기도 오래 걸리고 학습도 잘 안 될 거예요. 그 웨이트를 하나하나 다 튜닝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학습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될 거고요. 아니면 너무 큰 리소스를 차지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라고 하면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우리의 인풋은 이미지다 라고 가정하는 순간 이미지의 특성을 활용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그 모델의 아키텍처, 그 구조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 말고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 CNN이라는 모델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이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데 연결된 이거를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라는 게 이 CN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NN이라는 게 사실 그,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뉴로사이언스, 우리의 두뇌랑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얘네들을 이제 그 얘네들의 들어있는 패턴을 찾아요. 여기 일자가 있고 여기는 둥글고 여기는 또 직선이고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패턴을 배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플 셀은 간단한 패턴, 컴플렉스 셀은 훨씬 더 복잡한 패턴, 하이퍼 컴플렉스 셀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한 패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이 강아지를 인식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뭔가 선, 면 이런 것들을 인식하다가 나중에는 꼬리가 있네, 귀가 있네, 앞발이 있네 이렇게 인식하고 얘네들 또 조합하면 아 이런 앞발과 이런 꼬리와 이런 귀를 가진 애는 강아지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패턴들을 조합해서 훨씬 더 복잡한 패턴을 배운다 하는 이 뇌의 그 작용과 우리의 딥러닝, 특히나 CNN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배워볼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미리 알아둬야 될 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예요. 컴퓨터 비전은 뭐냐 하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뭔가 작업을 수행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일단 고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미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백만 개의 픽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픽셀을 하나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고차원 데이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또 예를 들어 이미지 한 장이 아니고 비디오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60프레임이다 라고 하면 초당 60개의 이미지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초짜리 비디오만 해도 그 500만 개의 픽셀을 가진 이미지가 60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죠? 500만 곱하기 60, 5천만, 3억인가요? 3억 개의 픽셀이 지나가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고차원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 숫자로 뭔가 값을 내거나 아니면 뭐 심볼리카의 값을 내거나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숫자로 값을 낸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고 아 이거는 강아지일 확률이 70%네요 하고 이제 뭐 70 이렇게 숫자를 내거나 아니면 심볼릭하게 아 이거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이미지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태스크가 있냐라고 하면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그 두 가지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디에 오브젝트가 있느냐, 물체가 있느냐를 캡처하고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가 뭐냐라고 분류를 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가 이제 요 그림의 사례가 오브젝트 디텍션인데요. 이 큰 그림에서 요 위치에 뭐가 있다, 물체가 있다 라고 위치를 일단 잡고요. 이렇게 위치 잡은 이 박스를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바운딩 박스라고 부르고요. 이 바운딩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맞추는 태스크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나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를 찾고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물체를 맞추는 태스크로 구성된 오브젝트 디텍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뭐냐면요. 이미지에서 이, 요 부분은 잔디죠. 요 부분은 고양입니다. 그쵸? 그리고 요 부분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고양이, 요 부분은 잔디, 요 부분은 하늘, 요 부분은 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의미에 따라서 조각조각 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멘틱은 의미적인 이런 뜻이고 세그멘테이션은 뭔가 조각조각 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미지를 쪼개주는 그런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런 거.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아까 말씀드린 바운딩 박스를 찾는 로컬라이제이션과 그 안에 들어있는 물체가 뭔지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을 위해서 뭐 당연히 이제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더 발전을 해가지고 뉴럴넷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넷이 가질 수 있는 되게 이상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먼저
일단 이미지나 비디오가 굉장히 고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이미지가 굉장히 작게 150 픽셀 곱하기 150 픽셀짜리 이미지다 라고 해도 이 이미지는 22,500개의 차원을 갖고 있다. 22,500개의 픽셀을 갖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한 장이 아니라 세 장 있죠. R, G, B 이렇게 세 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얘네를 겹쳐서 놓으면 우리가 색깔이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색깔 이 한 장을 채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TV 채널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 RGB 각각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3채널 이미지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22,500 곱하기 3만큼의 픽셀 개수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되게 이상적인 특징은 그 픽셀들이 사실은 되게 많지만 뭔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얘랑 이 픽셀은 가깝고 또 여기 있는 픽셀이랑 여기 있는 픽셀은 또 가깝고 그런 특징들이 있죠. 얘네들은 서로 가깝고 또 얘네들은 서로 가깝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거리가 되게 뭐 랜덤하거나 동일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픽셀이랑 이 픽셀은 가깝고 이 픽셀은 멀고 그런 뭔가 거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뭔가 2차원 또는 이게 이미지가 3차원이다 라고 하면 이 3차원의 뭔가 그 형태학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를 반영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제가 그려볼게요. 꼬리, 등, 오른쪽 귀, 코,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런 강아지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유럴렛이 여기 강아지가 있네요라고 맞췄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여기로 옮겼어요. 강아지. 강아지 이번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잘 맞추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동했다고 해서 그 예측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옆으로 옮기는 그런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를. 그거에 되게 그 결과가 다르지 않게 인베리언트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맑은 날 강아지는 잘 맞추는데 어두운 날 강아지는 못 맞춰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모델이죠. 맑든 어둡든 어쨌든 다 강아지인 걸 잘 맞추면 좋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일루미네이션, 뭐 빛 조건 이런 것들에 되게 무관하게 예측을 잘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컴퓨터 비전에서의 뉴럴넷의 아이디어라는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우리가 실제로 CNN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이런 걸 반영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물체가 여기 전체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일부에 있어요.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고 그냥 고양이다라고 하고 여긴 사실 쓸모가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그런 점을 활용하는 전체 인타이어라는 특징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 로컬한 특징만을 보기 때문에 로컬 커넥티비티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 숫자 7을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요런 직선이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뻗는 직선이고 여기도 위아래로 뻗는 직선이죠. 뭔가 형태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각각 서로 다른 파라미터로 뭔가 그 학습을 시키면 이 위치에는 세로가 있고 이 위치에는 세로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다 각각 다른 파라미터로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파라미터를 재활용을 해서 여기서 직선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파라미터를 그대로 써서 여기서 직선이 있네 여기서 직선이 있네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게 함으로써 파라미터를 최대한 덜 쓰겠다.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 모델의 복잡도가 줄어들고 일반화 성능이 늘어나고 학습시키는데 시간도 줄어들고 되게 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공유하겠다, 재활용하겠다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뒤에서 다 소개해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풀링 또는 서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 이미지를 되게 작게 만듭니다. 다운사이징을 하고, 다운사이징을 하면 이미지의 차원이 줄어드니까 결국에 더 효율적이고 또 예측도 잘 되는 그런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이제 그 반영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NN을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 인공지능 자체가 딱 떠오른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ILSVRC라는 챌린지고 이게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내추럴 이미지를 한 100만 장, 1000만 장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뭐 긴팔 원숭이, 팬더, 그 뭐 코스모스, 또 뭐 자동차, 트럭 이런 식으로 막 줘요. 그다음 여기다 레이블링을 쫙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물체인지 맞추는 거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이제 2015년에도 하고 16년에도 하고 17년에도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제 성능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이게 에러 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전체 중에 28%가 틀린다. 해서 15년에는 3%밖에 안 틀린다. 그 말인즉슨 96% 이상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얕은 모델을 처음에 쓰다가요. 이게 이제 점점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152층까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152층짜리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ANN으로 만들어 놓은 파라미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막 수천만 대 있어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파라미터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걸 CNN으로 바꿔서 파라미터 수를 비약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모델의 일반 성능도 비약적으로 높여서 이제 굉장히 깊은 모델을 만드는데 성능이 오히려 점점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레즈넷이라는 게 나오면서 거의 평정을 했고요. 지금은 다 레즈넷 기반의 모델들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까지도. 네. 그래서 이 CNN이 이미지를 이용하는 컴퓨터 비전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 네. 그 배경에는 이미지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그 아키텍처, 설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전체 개요를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의 ANN,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라고도 하고 ANN이라고도 하죠. 얘는 문제가 뭐냐? 이제 이미지 잘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픽셀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웨이터가 연결돼 있고 그게 이제 웨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면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인풋에서 히든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히든에서 히든,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웨이트들도 사실 다 연결돼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서 이 커넥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뉴런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인풋 레이어에 이미지가 만약에 200 바이 200짜리 이미지다라고 하면 얘는 200, 200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게 RGB이기 때문에 3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200 바이 200 바이 3 이미지다. 요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뉴럴넷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인풋 뉴런이 무려 12만 개예요. 그리고 히든 뉴런을 만약에 10개만 만들었다고 쳐도 이 12만 개가 이 10개 이렇게 연결되는 게 1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20만 개죠, 여기부터.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웨이스트풀하다. 굉장히 낭비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게 웨이트가 많다는 거는 모델이 복잡하다는 거고 결국에는 오버피팅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델이 복잡하면 이제 인샘플 에러랑 아웃 오브 샘플 에러가 다를 확률, 배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 VC 어널리시스에서 배웠었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의 CNN은 그 이미지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인 걸 맞추는 거는 보통은 뭐 이 머리 그 다음에 이 수염 뭐 이런 것만 보면 맞출 수가 있죠. 사실 이 옷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옷을 봤더니 아인슈타인이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뭔가 로컬한 정보들을 잘 캐치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인 모델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CNN이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고요. 이 CNN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컨볼루저널 레이어. 이 CNN은 C에 해당하죠. 그리고 렐루 레이어. 렐루는 저번에 배우기로 시그모이드가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없어지기 때문에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CNN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CNN의 구조를 보시면 뭐 컨볼루전 레이어, 그다음 렐루, 액티베이션, 컨볼루전 레이어, 렐루 하고 그다음에 풀링을 한번 하고 컨볼루전 렐루, 컨볼루전 렐루 또 풀링하고 컨볼루전 렐루, 컨볼루전 렐루 하고 풀링하고 그렇게 한 결과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거는 그 MLP예요. 멀티 레벨 렉트론 또는 ANN에다가 태워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자동차입니다. 또는 트럭입니다. 하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쌓아서 스태킹을 해서 전체 CNN은 그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서 질문을 해요. 이거 왜 이렇게 쌌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FC가 앞에 가면 안 되나? 풀이 왜 여기 있죠? 렐루는 왜 여기 있죠? 이렇게 볼 텐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실험을 해가지고 제일 잘 나오는 구조를 찾은 거고요. 배치를 해가면서 현재는 이걸 배치하는 것마저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그 배치를 하게끔 하는 게 있고요. 그 분야가 이제 오토ML이라고 불러요. 머신러닝 자동으로 구조를 만들겠다. 오토ML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야도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이제 컨볼루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컨볼루저널 레이어는 이제 컨볼루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 컨볼루전이라는 용어는 그 시그널 프로세싱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거기다가 필터를 이렇게 씌워서 얘네들을 컨볼브를 해서 나오는 뭐 아웃풋이 이렇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뭐 이 적분을 뭐 뭐였죠? 시그널의 T, 그다음 필터의 뭐 마지막 빼기 T 해가지고 뭐 D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컨볼루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신호나 뭐 시스템 과목을 안 배우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그냥 머신러닝에서의 컨볼루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3차원 이미지예요. 그렇죠? 가로, 세로, RGB. 그렇게 3차원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필터라는 걸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웨이트입니다. 그 AN에서 웨이트랑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컨볼루전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 맵이라는 걸 얻겠다. 근데 얘는 2차원이에요. 3차원 이미지가 들어가고 RGB가 있어요. 그래서 3차원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다 필터를 씌워서 컨볼루전을 했더니 이런 연산을 했더니 이제 2차원에 납작한 이제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쭉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각각의 필터라는 거는 이 인풋은 사실 뭐 200 곱하기 200 곱하기 3 뭐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이 필터는 모양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되게 작게 만들어요. 가로 5, 세로 5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깊이는 똑같이 만듭니다. RGB가 3개 있으니까 여기도 3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로 세로는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깊이 방향으로는 인풋이랑 똑같이 풀 뎁스로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게 각각이 픽셀들이잖아요. 여기 숫자들이 써져 있고 숫자가 크면 이제 밝은 거, 아니 빨간색이 강한 거, 파란색이 강한 거, 초록색이 강한 거가 되고요. 숫자가 작으면 어두운 거죠. 그래서 빨간색도 없고 파란색도 없고 초록색도 없다. 초록색이 맞나? 네. 그렇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필터는 얘보다 작다. 가로 세로는 작고 깊이는 똑같다. 그래서 얘네 둘을 컨볼루전이라는 연산을 하면 평평한 뭔가 출력이 나온다. 라고 보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필터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 뭔가 이미지에서 중요한 특징들을 걸러내는 거거든요. 필터는 거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우리의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아, 나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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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하고 맞추는 게 필터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제 여기쯤에 있고 여긴 없고 여기 있고 없고 없고 여기 왼쪽 밑에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이제 아웃풋 맵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면 이 필터를 여기서부터 천천히 옆으로 옮기면서 구해요. 그래서 이 컨버전이라는 연산은 이겁니다. 음, 사실 뒤에서 나와서 굳이 안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일단 필터라는 거는 뭔가 이미지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는 그런 그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 큰 이미지에서 요만한 패턴을 찾는 거기 때문에 필터가 더 작겠죠. 사이즈가. 그 깊이는 똑같아야 됩니다. RGB가 이렇게 있으면 얘도 똑같이 RGB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필터가 이제 기존의 그 컴퓨터 비전의 과거에 머신러닝이 나오기 전, 머신러닝일 때, 딥러닝 가기 전에 쓰이던 그 필터들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0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하나 만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에 여기서부터 하면서 쭉 거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을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밝게 나올 거고 없으면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뭔가 그 요런 뭔가 반달 모양들을 찾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다른 필터인데 또 뭐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여기 잘 잡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다른 필터들을 쭉 씌우면서 가는 거고 이제 샤프는 이거는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명하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엠보스는 뭔가 올록볼록한 모양들을 잡아주는 그런 필터. 그래서 이 필터라는 거를 원래는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여기다 숫자 1을 넣어볼까 해서 넣어서 필터 한번 쫙 해보고, 그럼 어떤 모양이 되지? 나 여기다 0 넣어서 해보고, 그런 식으로 쭉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배치를 했더니, 아, 이게 올록볼록한 엠보싱이 잘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패턴이 잘 보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선명하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의 컴퓨터 비전이었고요. 현재는 이런 필터들을 자동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을 뉴럴넷이라는 거는 이 필터를 자동으로 배우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미지에 씌워지는 이 필터라는 거를 자동으로 배운다 하는 점에서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제 얀 르쿤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딥러닝의 대가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그 CVPI라고 하는 컴퓨터 비전 학회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요런 CNN 방법을 만들어서 논문을 냈어요. 근데 기존의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단 말이죠. 손으로 이거 그 디자인하는 거. 그 이 필터 디자이너들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어 엠보싱하는 필터를 만들어냈다. 신기하지 않니?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와 대박이다. 너는 학회에 붙었다. 와서 발표해라. 이런 식으로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자동으로
만드는 걸 개발을 하고 논문을 냈는데 이걸 평가하는 리뷰어들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어 이거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네? 그럼 너는 리젝 떨어졌다. 왜 손으로 안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볼 땐 기가 차죠. 그 손으로 하는 그 노가다를 안 해도 되게 만들었는데 드디어. 근데 손으로 안 한다고 떨어뜨리다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 나 앞으로 컴퓨터 비전 학회 논문 안 낼 거야. 몇 년 뒤에 내긴 할 건데 요게 바뀌면 내겠다. 뭐냐 하면 반 이상의 사람이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하는 거를 받아들일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모두에게 공개할 것 논문을.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딥러닝이라는 거에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 사건 이후로 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자동으로 배우는 게 진짜 의미가 있구나. 잘 되는구나 하고 이제 좀 바뀐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이 그림으로 이제 좀 가져와 봤는데 이미지를 3차원으로 일단 표현을 하자면 가로, 세로, 깊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얘는 가로 32, 세로 32, 깊이 3, RGB 이렇게 색깔 채널들이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CNN의 각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 3차원 볼륨, 이 3차원짜리 이미지를 그 피처 맵이라는 걸 바꾼다고 했어요. 여기 아웃풋 맵 또는 피처 맵이라고 부릅니다. 2차원의 피처 맵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음, 네, 여기서 소개드릴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어디 갔더니 수영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수영장에 가로, 세로, 깊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영장 깊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아, 이 수영장이 이제 낮이 돼가지고 이쪽에는 그늘이 있고 이쪽에는 그늘이 없어요. 햇빛 쨍쨍해요. 그래서 수온을 재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3차원이잖아요. 그 수영장이. 그래서 이 3차원 이 공간들의 수온들을 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3차원 센서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각 위치에 이 깊이에 따른 평균 수온을 쭉 재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 이 수영장의 이쪽은 뜨거워요. 이렇게 햇빛이 많아서. 그리고 이쪽은 차가워요. 그리고 이쪽은 중간 정도 미지근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 온도계를 들고 와서 물을 쫙 스캔을 해야겠죠.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고, 여기서 재고 해가지고 쭉 스캔하면서 온도를 쭉 기입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2차원 평면에 뭔가 온도 지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3차원 스캐너를 가지고 하면 그럼 이 3차원 온도계의 모양은 가로 세로는 되게 작아야 되고 이 위치에서의 온도를 재려고 하면 그리고 깊이는 똑같아야겠죠. 깊이에 상관없이 그냥 온도 하나를 내려고 하면 이 센서의 깊이는 수영장 깊이랑 똑같고 가로 세로는 되게 작아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온도 정보를 하나 구했어요. 그러면 2차원 평면에 뭔가 지도가 하나 완성됐고요. 그 다음 또 하고 싶은 게 그 물속에 있는 수질이 궁금해요. 그래서 수질 센서를 또 가져왔습니다. 걔도 이제 위치마다 알고 싶어서 가로 세로는 되게 작고 깊이는 수영장 깊이랑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또 그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수질이 또 그려지겠죠. 여기는 지저분하고 여기는 좀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겁니다. 색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뭔가 그 수돗물이라서 수영장 물이 염소 농도가 또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염소 농도를 재는 센서를 또 들고 와서 각 위치의 염소 농도를 잽니다. 그렇게 하면 지도가 세 개가 완성됐죠. 이 세 개 지도를 세 장을 팔랑팔랑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지도, 두 번째 지도, 세 번째 지도 이렇게 하나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뭐 가로 100, 세로 100, 그 다음 깊이는 3개죠. 이제 3장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온도계, 그 다음 수질 측정기, 염수 측정기, 이 센서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그 CN에서의 필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수온, 수질, 염소 농도, 지도 얘네들이 그 CNN의 출력, 피처 맵이 됩니다. 컨버전 레이어의 그 아웃풋 맵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 피처 맵의 사이즈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의 피처 맵의 개수 또는 이 피처 맵을 압축시켜서 나온 이 뎁스, 깊이는 필터 개수랑 똑같죠. 필터가 3개면 3장의 지도가 나올 거고 걔네들을 하나로 합친 거니까. 필터가 5개면 다섯 장이 나올 거고 필터가 10개면 10장이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를 여러 개 쓸 거고요.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필터를 쓸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요런 모양을 찾는 필터,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을 찾는 필터, 요런 모양을 찾는 필터 해서 여러 개를 쓸 거고요. 걔네들의 이제 나온 결과들을 여러 개의 그 피처 맵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네들을 하나로 압축시키면 전체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입력받는 게 3차원 볼륨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로, 세로, RGB 이렇게 있으니까 이 3차원 볼륨을 새로운 3차원 볼륨으로 가져가는 거죠. 대신에 이 깊이는 필터 개수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차원 볼륨을 3차원 볼륨으로 바꿔주는 볼륨 트랜스포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뭐 필터가 작아서 뭐 온도를 재고 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짜로 어떻게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인풋이 픽셀들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픽셀이 이제 4 곱하기 3 해서 12개가 있다고 하고요. 그 뎁스, 그러니까 채널은 그냥 하나만 있다고 할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4 곱하기 3짜리 이미지가 있고 여기다 2 곱하기 2짜리 필터 또는 커널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한번 컨볼루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 처음에 이 필터를 왼쪽 메인에다 갖다 대요. 그러면 요만큼 덮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덮여진 부분을 그 덮인 숫자끼리 곱해요. 그래서 A는 W랑 곱하고 B는 X랑 E는 Y랑 F는 Z랑 곱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온 숫자들을 더합니다. 얘도 결국에는 뭔가 합성 곱이죠. 쭉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숫자가 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필터를 옆으로 한 칸 옮겨요. 이렇게. 그 다음 덮습니다. 그러면 W가 B랑 겹치겠죠. 그 다음에 X는 C랑 겹칠 겁니다. 그 다음 Y는 F랑 겹칠 거고 Z는 G랑 겹칠 거예요. 한 칸 옆으로 옮기면. 그 상태에서 다시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값을 쓰고요. 또 이 필터를 오른쪽으로 한 칸 더 옮겨요. 그럼 이렇게 덮이겠죠. 그러면 W랑 C랑 X랑 D, Y랑 G, Z랑 H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또 왼쪽 맨 끝으로 와서 근데 이번엔 아까 여기였으니까 한 칸 밑으로 와요. 이렇게. 여기다 덮고 WE, XF, YI, ZJ 이렇게 곱하고요. 그 다음에 쭉 더해요. 그다음 여기다 쓰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고 덮이는 거 쓰고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고 덮이는 거 쓰고 하면 숫자가 6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웃풋 피처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요게 핵심입니다. 필터를 왼쪽 매니부터 오른쪽 맨 아래까지 한 칸씩 쭉쭉쭉쭉 이동시키면서 겹치는 애들을 쭉 곱해서 다 더하겠다. 라는 게 컨볼루전 연산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면 우리의 이미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필터를 이렇게 덮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필터의 숫자들은 이렇게 작은 숫자로 표시를 했다. 라고 하면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1 곱하기 1인 곳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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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곳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쭉 더하면 4죠. 그래서 4가 여기 쓰인다. 그 다음 필터는 여기죠. 여기도 덮고
이제 곱하고 더해가지고 또 여기다 쓰고 해서 9개 숫자를 쓰면 얘가 이제 컨볼루전이 된 피처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컨볼루전 레이어가 연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이제 우리가 32 32 3짜리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의 필터는 가로 세로 이제 스파셜한 방향은 뭔가 공간적인 방향은 좀 더 작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깊이, 뎁스 또는 채널은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했어요. 그쵸? 수영장 깊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3이라고 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쭉 이미지를 따라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옆으로 쭉 이동하면서 합성곱을 계속하면 이게 이제 컨볼루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컨볼루전을 레이어는 이 필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개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의 필터는 한 장의 그 아웃풋 피처를 만들게 되고 만약에 12개의 필터가 있다면 12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출력되는 최종 이 레이어의 아웃풋은 이제 가로, 세로가 있고 깊이가 12개, 그러니까 12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필터의 개수랑 아웃풋 피처의 뎁스가 일치한다. 라는 걸 이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필터 개수랑 아웃풋 뎁스가 똑같다. 왜 똑같은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이미지가 32 바이 32 바이 3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5 바이 5 바이 3짜리 필터를 씌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덮으면 필터를 쭉 곱하면서 더하겠죠. 그렇게 해서 숫자 하나가 이렇게 뿅 튀어나오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미지 전체에 슬라이딩 하면서 쭉 구해야 돼요. 그렇죠? 숫자들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건 32였는데 28이 됐어요. 왜일까요? 5 바이 5 바이 3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간단한 예시로 이제 5 곱하기 5짜리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3 곱하기 3짜리 필터를 씌웠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처음에 이렇게 씌워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씌워질 거고 세 번째 이렇게 씌워질 겁니다. 그럼 이미지 끝에 도달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나오는 개수는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5개가 들어갔는데 3개만 나와요. 왜냐하면 얘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한 칸씩 옆으로 옮기다 보면 끝에 다 다르고 그게 얘보다는 작아져요. 그렇죠? 얘는 처음에 5개였는데 나오는 아웃풋은 3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3 바이 3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32 바이 32를 넣었는데 5 바이 5 필터를 쭉 씌웠더니 28 바이 28이 나오겠죠. 쭉 옆으로 가다 보면 끝에 도달할 거니까. 그래서 조금 작아지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액티베이션 맵 또는 피처 맵 또는 아웃풋 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필터는 하나의 한 장짜리 아웃풋 맵이 나올 거고 그게 이제 다른 필터가 또 추가되면 또 한 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필터를 쭉쭉쭉 여러 개, 6개씩 하면 이런 식으로 6개의 필터에 대해서 6장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고 걔네들을 엮으면 뎁스가 6인 액티베이션 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결론적으로 이 6개의 필터를 갖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쳤더니 32 바이 32 바이 3짜리 이미지가 28 바이 28 바이 6짜리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사실은 이게 필터를 거친 뭔가 필터링 결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지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3차원이고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새로운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무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제 컨볼루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컨볼루전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채널 3개짜리 RGB의 실제 사진이 들어왔는데 얘를 한번 필터링을 했더니 필터 개수만큼 뎁스가 바뀌고 뭐 조금 작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3차원 모양. 여기다가 다시 나중에 컨볼루전을 또 해서 또 이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여기다 또 컨버전하고 컨버전하고 반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컨버전을 레이어를 깊게 쌓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딥러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 이 CNN이라는 거는 필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라는 게 사실 웨이트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필터는 보통 이제 이런 모양의 패턴을 찾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라색이 있는 부분을 찾고 얘는 뭐 이런 모양이 있으면 찾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얘를 쭉 거치면서 그 컨볼루전 연산을 하게 되면 나온 액티베이션 맵은 이 필터 하나당 한 장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 빨간색 필터는 이 빨간색 액티베이션 맵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풋에서 쫙 굴려가지고 슬라이딩을 해서 그다음에 이 파란색 필터는 인풋에다가 쭉 컨버전을 해서 요런 피처 맵을 만들게 됩니다. 액티베이션 맵 또는 네 그리고 얘는 또 한 장 만들 거고 얘는 또 한 장 만들 거고 그럼 필터가 총 32개 있으니까 나오는 액티베이션 맵은 32장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 깊이 방향으로 쭉 쌓으면 32짜리 깊이를 갖는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컨볼루전 연산 자체는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죠. 그냥 쭉 슬라이딩 하면서 곱해서 더하겠다. 끝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NN의 특성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로컬 커넥티비티라는 겁니다. 로컬 커넥티비티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스파셜한 방향, 가로와 세로를 이제 의미해요. 가로와 세로 방향은 지금 좀 작게 해서 필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리셉티브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만한 크기의 뭔가 패턴을 찾을 수가 있죠. 또 옆으로 옮겨서 요만한 크기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옆으로 옮겨서 요만한 크기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미지를 통으로 보지 않고 이미지에서 왼쪽 위부터 조금 조금씩 보면서 패턴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을 이제 리스티브 필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눈도 리스티브 필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다 집중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요만큼만 집중을 하잖아요. 글씨 읽거나 할 때. 그래서 요만큼만 리스티브 필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랑 사실 작용이 거의 똑같고요. 그래서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 뭔가 리스티브 필드, 로컬 리전만큼만 보게 된다. 그 리스티브 필드의 사이즈는 필터의 사이즈. 5 곱하기 5로 할 거냐, 3 곱하기 3으로 할 거냐, 7 곱하기 7로 할 거냐,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뎁스는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뎁스는 이미지 뎁스랑 똑같이 만들어낸다 했어요. 그래서 인타이어 뎁스를 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면 리틀 필드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이제 어 그림이 RG, B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개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필터를 씌우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3층짜리인데 그냥 가로로 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위치에선 이렇게, 또 이 위치에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미지가 32 곱하기 32라는 스파셜 사이즈를 갖고 있고, 그다음 3짜리 뎁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요. RGB죠. 그러면은 리세트 필더를 5 x 5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필터의 사이즈가 5 x 5 x 3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총 웨이트의 개수는 이 필터가 갖는 숫자들의 수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3만큼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웨이트고 거기에 바이어스가 하나 들어가요. 우리가 ANN 할 때처럼.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총 76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그 필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가 10개 있다라고 하면 76 곱하기 10이니까 760개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ANN 관점에서는 이게 이미지가 엄청 크면
그럼 이미지가 커지는 만큼 파라미터 수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 이미지 픽셀들을 한 줄로 쭉 펴가지고 걔를 이제 다음 레이어랑 모두 연결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필터 사이즈를 우리가 결정하면 이 필터 사이즈에 의해서 파라미터 개수가 결정이 되죠. 필터 5x5면 5 곱하기 5 곱하기 3 이 이제 하나의 필터의 웨이트 개수고 거기에 바이어스 하나 더해서 76개 이렇게 정해지니까.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든 작아지든 파라미터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터 사이즈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효율적입니다. 이미지가 엄청나게 커져도 파라미터 수를 하나도 늘리지 않고 쓸 수가 있다. 라는 점에서 엄청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웨이트 수를 보면 잘 증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풋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스파셜 하게는 일부만 5 by 5 이런 식으로 뎁스 방향으로는 전체다 3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웃풋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아웃풋이 이렇게 있으면 얘의 뎁스 방향은 필터 개수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필터 개수를 많이 쓰면 뎁스가 깊어질 거고 필터를 조금밖에 안 쓰면 뎁스가 얕아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뭔가 가로 세로 크기는 어떻게 정하느냐?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드라고 해서 스트라이드는 사실 건너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적용할 때 우리는 전체 이미지에서 필터를 여기 적용하고 한 칸 옮겨서 여기 적용하고 또 한 칸 옮겨서 여기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 칸씩 말고 K 칸씩 건너뛸 수도 있겠죠. 처음에 여기 적용하고 두 칸 띄고 적용하고 두 칸 띄고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몇 칸 띄우느냐를 스트라이드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컨버전 연산은 스트라이드가 1인 거죠. 한 칸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그걸 바꿔서 만약에 스트라이드를 크게 준다라고 하면 아웃풋이 작아질 겁니다. 그렇죠? 이, 그 하나 보고 건너뛰어서 보면 더 적은 컨버전 연산을 할 테니까. 그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제로 패딩이라는 거. 제로 패딩이 뭐냐 하면 밖에다 0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아웃풋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드나 제로 패딩에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서 아웃풋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슬라이드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7x7 인풋이 있어요. 그 채널을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그 상태에서 필터를 3x3을 씁니다. 그럼 이 파란색 크기만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스트라이드를 1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서 숫자 하나 나올 거고요. 옆으로 한 칸 옮기면 이렇게 겹치겠죠. 하나 나오고 이렇게 겹치면 하나 나오고 이렇게 겹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겹쳐서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총 5개죠. 그럼 나오는 결과는 5 곱하기 5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세로 방향으로 또 다섯 번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바꿨어요. 그러면 한 칸씩 옆으로 가던 거를 두 칸씩 옆으로 가겠다로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였는데 원래는 바로 옆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두 칸 건너뜁니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또 두 칸 건너뛰어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건너뛰어요. 이렇게. 그러면 세 번밖에 연산을 못했는데 이미지 끝에 도달해버렸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은 3 곱하기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가 작아졌죠. 나오는 출력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방금 했던 그 5 by 5, 3 by 3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뭔가 공식화를 하겠습니다. 포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m 곱하기 m이다. 정방형 이미지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의 필터 사이즈는 k 곱하기 k다. 라고 일반화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스트라이드는 s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공식화를 할 건데 나오는 출력의 크기를 공식으로 만들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일단 처음에 왼쪽 메뉴에다 딱 해요. 그 가로나 세로나 똑같겠죠. 그래서 가로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한 개 일단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있잖아요. 어 이제 오른쪽 끝이 도달하는 곳 나머지가 m 빼기 k개
남았어요. 얘네들을 몇 칸씩 건너뛰냐 해서 나눠 써야 되는데 한 칸씩 건너뛰면 지금 네 번 더 할 수 있죠. 두 칸씩 건너뛰면 두 번밖에 못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 m 빼기 k를 s로 나누면 되겠죠. m 빼기 k가 만약에 4인데 얘를 스트라이드 1로 하겠다라는 거는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끝에 도달했다 라고 할 거고 2로 하겠다 스트라이드를 그러면 처음에 두 칸 공중 이렇게 뛰고 또 두 칸 공중 이렇게 뛰고 하면 두 번에 끝나니까 그래서 그 남은 횟수를 스트라이드 횟수로 스트라이드 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공식이 처음에 하나가 있고요. 1 플러스 남은 거 m 빼기 k를 스트라이드로 나눠서 구하면 아웃풋 사이즈를 이렇게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m이 7이고 k가 3이다. 그 스트라이드를 1, 2, 3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하나하나 그리면서 하면 되게 귀찮아요. 노가다가 심합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볼 거냐. 그 공식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1이면 아웃풋이 5고 스트라이드가 2면 아웃풋이 3이고 스트라이드를 3을 했더니 7 빼기 3은 4인데 4 나누기 3을 하면 1.25예요. 1.25에서 1 더하면 2.25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 2.3333 이렇게 나오네. 3이니까 분모가. 그래서 얘는 사실 정수가 아니죠. 정수가 아니면 사실 건너뛰다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에러가 날 거예요. 정수로 딱 떨어지게 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이런 거예요. 실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세 칸을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하고 하나, 둘, 셋, 세 칸 건너뛰어서 여기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았죠, 지금. 여기 안 했어요. 그냥 세 칸 건너뛰면 이렇게 되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못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미지의 이쪽 부분은 아예 한 번도 안 보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래서 이 그 필터의 사이즈나 스트라이드를 결정할 때 이게 가능하면 딱 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식을 써서 미리 생각을 하면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 7시 36분이거든요. 그래서 5분만 쉬고 마저 할게요. 네. 5분 뒤에 마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나의 비밀을 봐. 다른 공간 많이 태어나서 그런 거 있다. 무슨 친구가 있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저희 학교 자리가 남았어요. 제가 알고 친구들이 막 제 학부모 위에 있잖아요. 저희 학부 만 시간 반이 아마 수원 전병대나 다른 근데 그사람은 거의 제가 맡은 인간이 다른 학교에 있는 거예요. 네, 검정 때는 아마 선착순가 제 예상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볼수 있잖아요. 아예 선생님 그냥 반으로 주문 사람이니까 아 아예 공부하는 폭행하는 거 말하는 거 말 아니 이거 되는데 이거 해달라 해서 분명 잘 나왔는데 한석 한 명이 아니라 그거는
저도 나중에 프랑스는 그게 있다. 일단은 못하니까 그 원래 이론 있잖아요. 공사오라는 거 진짜 다 그거를 그냥 초반 2주 만에 끝내버리고 나머지 14주를 깍깍 은퇴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열어놓은 다음 가운데 그게 다 파이썬 같아요. 제 고생을 뭐라고 그래서 시간만 좀 지난 때 실제로 어떻게 내가지고 백점만 적이 그리고 이런 오점으로 스티비 뭐가 너무 내일 실시간 전화지 않고 네. 내일 제가 못합니다. 내일 제가 서울에서 내일 우선 그리고 제가 신입 때 사와지가 거의 담당 인당 대부분 이게 마시면 안 돼요. 마시면 죽고요. 뇌가 찰랑찰랑하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옮겨야 된다. 정해 있는 거를 그 숫자에 따르고 그다음 파란색 큰 쓰레기 거기다 옮기고 위에다가 넣었다가 위에다가 넣었다가 그걸 한 네 번 정도 하니까 끝나더라고. 술 못한 친구들은 아는 것이 요즘 그냥 들어보면 진짜 안 하고 예, 그때가 열심히 그냥 이게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어, 너무 회의 네 개를 준비하는 것도 진짜 불러주고 내일 내일 방송 내일 낮자고 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무시를 내지 무시 밤 밤
원래는 이제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저 얘기하라고 있었어요. 공식 안 나가려고. 근데 교수님 뭔가 불러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그게 8월 31일까지고 8월 29일까지 졸업식 하고 다다음 날까지 영수를 나가 보내가 하고 되게 빡세요. 제 뚱뚱이 학교에 가 있어야 돼요. 뚱뚱이 학원이 집합. 오. 이거 어디서 발표? 이거 어떻게 지문 할 수가 없어. 네, 무조건 가야 돼요. 어? 와. 근데 문제는 대학생은 스케줄이 불규칙하잖아요. 예를 들어 마감이 새벽 5시から새벽 4시까지 하고 집에 갈 건데 9시 출근이 나오고 4시간도 나오고 원래는 그 미리 나오면 밤새니까 내일 때 출근할게요라고 서류 촬영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귀찮고 그 사유랑 다 쓰고 증명서도 넣고 교수님 사인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돼요. 그거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5시부터는 출근시간 5시에 출근하고 제가 자고 현재 아니 교수님 학교 안 가 그냥 남글스 같은데 이제 신청한 박사로만 한거 아니에요? 박사 때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신청 자격이 어 그 2년 박사 과정 때부터 할 수 있는 거고 석사 과정 끝나고 통합이어도 뭐 2년까지 석사로 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박사 과정 때 할 때 있고 시작은 박사 수료 하자마자 그냥 수업 박사 과정은 총뭐 6년이라고 치면 처음에 3년은 수업을 들어야 돼. 근데 학점이 적어요. 한 학기에 12학점이다. 학교 많아. 사실 내 과목 중은 그런데 그것도 뭐 딱히 시키는 거 없어요. 대학가. 실제로 뭔가 로드는 한 두 과목 정도 아니면 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수업료를 내잖아요. 수업료 내고 다니고 3년이 지나면 그만큼만 안 내면 그냥 수업 안 내고 그때는 진짜 그냥 일만 하면 수업 안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료라는 게 이제 수업 다 듣고 끝났다는 거죠. 수업 그 학점 못 채웠다는 거죠. 수료하면 시작돼요. 그때부터 제가 할 때는 3년. 신청을 그 전에 했다가 신청 그 전에 했거든요. 석달을 다니면서 네. 네, 석달을 다니면서 네, 석사는 건 지금 지금은 플러스 원 2년 학교에서 하고 졸업도 1년 더요. 네. 제 생각에는 예전이랑 다르지 않게 하려고 뭔가 대학원 내부에서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알아봐요. 대파를 그게 따로 그 보면 그래서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학교 안에 연구소 같은 거 하나 설치했고 거기다가 굳이 안 해도 된다. 연구소 연구원으로 그냥 목표가 출근을 그냥 연구소를 출퇴근 찍는 거가 연구소에 앞에 있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사실 그냥 박사과정 연장한 하길 바라고. 박사 과정 중에 영상이 날라오면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29살 때.
언제부터 두 번째 한번 뭐예요? 후다까지 등장하는 기적적으로 그래서 공익은 점점이 자동 합격이 원래 영어 점수랑 학점이랑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 합격. 그 친구가 공익인데 그냥 그거 느낌. 시간을 많이 하면 말못하지 안 들리고 제가 할 때는 공익이 걱정하지 못하죠. 하는 제가 텍스 850을 투입한 사람은 아마 990일 것 같긴 한데 텍스는 어쨌든 좀 더 어렵긴 해요. 토익보다. 그러니까 네, 네, 저분연 할 때. 지금은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 두 번째로 서울이랑 지방이 티오가 따로예요. 지방은 카이스트는 빼요 또. 카이스트는 그 자동으로 점령이 돼요 또. 걔네들은. 그래서 포항대만 이기면 됩니다. 걔네는 그 영어 시험 해야 되거든요. 티오가 어차피 남아서 지방은 지금은 아마 시청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영어 점수가 필요하긴 한데 그 지방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신청하면. 서울은 경쟁이 심하고요.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지금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만약에 대학원을 여기서 하실 생각이 있고 만약에 박사까지 할 거다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굉장히 꿀 제도죠. 사실상 그냥 군면제잖아요. 그, 그 손흥민이나 축구 선수들이 군면제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완전히. 그냥 3주 훈련소 갔다 오고 나머지는 뭐 평소에 훈련하거나 그런 걸로 대체하는 걸로. 이것도 대학원 출퇴근하고 그냥 대학원 다니는 걸로 대체하고 훈련소 3주 갔다 오고 똑같습니다. 밀어야 돼요. 저 그래서 장 재작년 11월에 빡빡 밀었는데 다시 복구하는데 6개월 넘게 걸렸어요. 네, 그리고 반년 고생하고 나와서 네, 그렇죠. 나와서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공대 건물 이런 데는 사실 그런 사람 꽤 많아서 빡빡이도 꽤 있거든요. 아 그러면 불려서 갔다 왔구나. 이제 누가 봐도 3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데 이제 빡빡이다 하면 이제 그거죠. 지원 학생은 다녀오셨죠? 육군으로 다녀오셨나요? 대단합니다. 그래요. 언젠가 뭔가 더 얘기를 할 때 그때 들어볼게요. 그게 그 영장이 오거든요. 근데 운이에요. 저는 어, 공익들 갈 때 갔거든요. 점년이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 빼고는 다 공익들이었는데 근데 다들 멀쩡하던데 왜 파산지 모르겠던데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평소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이하신 분들이. 군대 가니까 다 그거는 의무니까 다 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평소에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점년끼리 가는 기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공보이들이랑 같이 가는 기수도 있어요. 공보이들 다 있고 거기 전문인 한두 명 낄 때도 있고. 운이에요. 저는 두 번인가 미뤘거든요. 그 훈련소 그거를 영장을. 그러고 더 이상 못 미룬다 할 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 직전에 갔죠, 거의. 졸업식 사진은 머리요? 아, 그때는 길었어요. 반년 뒤라. 겨울에 갔다 오고 여름에 졸업했거든요. 가보신 분 아니요. 아, 3주는 캠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가서 핸드폰도 썼고, 저는. 왜냐면 그때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확진된지 확인해보라고 핸드폰 줄 때 저는 놀았죠, 그거를. 게다가 제가 전날 아팠거든요, 들어가기. 그래서, 아, 나 열난다 하니까 따로 빠져가지고, 이제 그 유증상자 방 생활관 배정받아서 다들 골골골골 할 때 저는 멀쩡했거든요, 사실 다 나와서. 그래서 훈련도 몇 개 그 나중에 받았어요. 그냥 방 안에 갇혀서 책 보다가 맨날 되게 심심했죠. 그렇습니다. 그럼 마저 하고 끝내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스트라이드였고요. 두 번째는 제로 패딩입니다. 제로 패딩은 0을 채운다는 뜻이고 그 얘를 우리가 기존의 컨볼루션 널 레이어를 쭉 거쳐보면 처음에 32바이 32였는데 작아져요. 28바이 28 되고 24바이 24 되고 아까 공식에 대입해보면 계속 작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스트라이드를 그냥 1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되게 빨리 작아지거든요. 해보면 32, 28, 24에서 쭉 작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여러 층을 쌓기가 힘들어지죠. 결국에 이제 뭐 3, 2 이렇게 줄어들 테니까 층을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이미지 밖에다가 0을 쭉 채워요. 이렇게 0, 0, 0, 0 채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부터 필터를 씌웁니다. 그럼 처음에 0이랑 이미지가 있는 이런 데를 씌우겠죠. 그렇게 해서 쭉 하면 이미지 크기가 유지될 수가 있겠죠. 0을 하나만 씌울 수도 있고 겉에 두 칸 씌울 수도 있고 세 칸 씌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칸을 씌우는 거죠. 그 몇 칸 씌우느냐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요. 뭐 기본적으로 한 칸 씌우겠지만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줄어들어서 문제니까 이 인풋 자체를 좀 더 넓게, 좀 더 와이드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출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CNN을 쭉 거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 픽셀이 많았는데 이게 줄다가 하나 그럼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 부딪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는 0입니다. 그래서 0을 쭉 채워놓고 그 다음에 컨버전 하고 또 0 채우고 컨버전 하고 0 채우고 이렇게 하면 이 전체의 개수가 유지가 되죠. 안 줄어들고. 그래서 이걸 100층 이렇게 쌓을 수도 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효과가 있는데 이 밖에 있는 애들 한번 볼게요. 얘네들. 이 바깥쪽에 있는 픽셀들은 보시면 필터가 처음에 여기 적용됐잖아요. 요만큼 적용하고 한 칸 옆으로 옮겨서 요만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운데 있는 애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여러 번 적용되거든요. 근데 맨 끝에 있는 애를 보시면 처음에 한 번 적용되고 떠났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적용됩니다, 필터가.
그래서 이 정보량이 사실 되게 작게 위층에 반영이 되거든요. 필터를 한 번밖에 안 거쳤으니까. 딴 애들은 다섯 번, 여섯 번씩 거치는데. 그래서 이 겉에 있는 픽셀들의 뭔가 언더 레퍼런티드, 언더 레프레젠티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얘에 들어있는 표현형이 위에 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형이 덜 반영되는 언더 레퍼런티드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패딩을 해주면 이 픽셀이 한 번, 한 칸이 보가서 두 번, 세 번, 네 번 충분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스의 0을 씌우는 게 이 정보가 위로 올라가는 측면에서도 되게 균형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흰색으로 있었는데 이 회색 위치처럼 0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그 컨볼루전을 한다고 치면 처음에는 이 0이 채워진 걸 포함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가면 이렇게 또 한 칸 옆으로 가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죠. 그러면 아웃풋 사이즈를 계산해 보자. 원래는 7에서 1 더하기 하고 7에서 전체 7에서 하나 딱 한 다음에 전체 7개 중에서 3개 빼고 그럼 4개 중에 여기까지네요. 7 여기까지. 4개 중에 이제 스트라이드로 나눠서 할 텐데 7 빼기 3 하고 스트라이드 1 이렇게 나눌 텐데 근데 두 개가 추가가 됐죠, 여기에. 그래서 총 7개가 아니라 9개가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2.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패딩을 한 칸 하면 왼쪽에 한 칸, 오른쪽에 한 칸 추가되니까 식에서는 플러스 2가 되죠. 그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는 출력의 가로 길이가 7이 된다. 우리가 7 바이 7 인풋을 넣었는데 나오는 출력도 7 바이 7이 됐죠. 그래서 인풋의 사이즈랑 아웃풋의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깊게 쌓기 위해서는 이 입력의 크기랑 출력의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패딩을 하면 이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동일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 이 필터 사이즈가 K면, 가로기가 K면, K에서 1 빼고 나누기 2 한 만큼. 그래서 필터가 지금 3이니까, 사이즈가. 3에서 1 빼면 2죠. 2를 2로 나누면 1입니다. 그래서 패딩을 1만큼 해주면 된다. 만약에 필터 사이즈가 5다. 5 바이 5짜리 필터를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5에다 1 빼고 나누기 2를 해서 제로 패딩을 2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 겹만 하지 말고 두 겹 0을 채워야 나오는 출력의 크기가 7 바이 7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0을 밖에다 채워서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너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컨볼루전 레이어가 제일 중요한 레이어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그 레이어, 그 다음 풀링 이런 레이어, 그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 이거는 우리가 배운 ANN이에요. 각각의 역할을 보면 렐루는 이렇게 생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그레디언트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원래 yx 또는 yAx라는 리니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꺾인 형태, 논리니어한 형태를 갖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풀링 레이어라고 해서 이 전체 정보를 다 가져가지 말고 그중에 일부만 가져가자라는 거고요. 다운 샘플링이라는 걸 합니다. 뒤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원을 쭉 줄여서 나온 그 몇 개 숫자를 가지고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해서 ANN을 태워서요. 최종적으로 이게 자동차냐, 강아지냐 그런 걸 맞추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기존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얘는 그 요 부분들, 요 끝부분들에서
그레디언트가 죽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죠. 여기서 기울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시면. 그래서 렐로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게 CNN에 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또 배웠던 게 리키렐로라고 해서 여기가 0이 되는 게 뭔가 아까우니까 뭔가 음수면 다 0이 돼버린다는 건 정보가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낮은 기울기를 갖는 살짝 틀어서요. 그렇게 만든 리키렐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사실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를 부드럽게 하면 미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준 ELU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잘 안 써요, 사실. 이 둘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이 렐루는 사실 니키렐루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두 개를 합친 거죠. 음수와 양수에서. 그걸 좀 더 일반화해서 음수일 때는 요 직선, 양수일 때는 요 직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을 합쳐서 만드는 맥스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도 잘 안 씁니다, 사실. 그래서 주로 쓰는 거는 이거랑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전 연산 자체는 결국에 뭔가 웨이티드 썸이에요. 그쵸? 필터라고 하는 웨이트를 이미지에다 쭉 곱해서 더해서 숫자들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얻은 숫자들을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어넣어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얘네는 똑같은 과정이죠. 그걸 하는 게 이제 액티베이션 레이어라고 하고요. 렐로 레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씌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링 레이어는 풀링은 뭔가 어, 이런 겁니다. 이미지가 우리가 224바, 224바, 64짜리가 있다. 그래서 이쪽이 64고요. 이쪽이 224, 224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224 곱하기 224가 64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액티베이션 그 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64개의 필터를 써서 얘네들을 쭉 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일자로 쭉 쌓은 겁니다. 그러면 한 장을 가져오면 224 곱하기 224겠죠. 그럼 얘를 반으로 줄여요. 112 곱하기 112로 줄여요. 그게 풀링이고요. 그거를 각 층마다 뎁스 방향으로 각각 적용해서 숫자들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224 곱하기 224가 112 곱하기 112로 반으로 줄었는데 깊이는 그대로 있겠죠. 깊이 방향으로는 줄이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층 가져와서 적용하고 두 번째 층 가져와서 적용하고 해서 64번째 층까지 가져와서 적용해서 쭉 붙이면 224 곱하기 224는 112 곱하기 112가 되고 깊이는 64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깊이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풀링은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우리가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짜리 필터를 쓰는 맥스 풀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만큼 이렇게 일단 잡고요. 이 4개의 숫자 중에 제일 큰 것만 남겨요. 6이 제일 크죠. 그래서 맥스 값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예요. 그러면 오른쪽 두 칸 가서 이렇게 하고요. 이번엔 컨볼루션 하지 말고 이 4개 중에 제일 큰 걸 살려라 라고 하면 8이죠. 8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니까 밑으로 두 칸 가야 되죠. 두 칸 가서 여기서 제일 큰 거 3이죠. 3만 살립니다. 그다음 오른쪽 두 칸 가서 제일 큰 거 4만 살려요. 이게 이제 요렇게 4x 4 이미지를 2x 2 이미지로 맥스 풀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역 안에서 제일 큰 것만 살려라 하는 게 맥스 풀링이고요. 그러면은 16개가 4개가 남았으니까 25%만 살아남고 75%는 날아갔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최대값을 하나 뽑아서 살렸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 4개의 정보를 다 쓰려면 이 4개를 평균 내서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풀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쓰는 건 맥스 풀링이거든요. 왜 맥스 풀링을 쓸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일까요? 왜 평균 내면 좋지 않을까? 4개 숫자가 있는데 왜 다 버리고 하나만 쓰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3개나 갖다 버리고 계산한 걸 어렵게. 얘만 살리잖아요. 얘네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숫자가 됐잖아요. 왜 4개 평균 내서 여기다 안 넣고 왜 제일 큰 것만 살릴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걸 주로 쓸까? 왜 이게 더 성능이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의 필터가 강아지를 잡아내는 필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위치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 강아지 비슷하게 생긴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미지에. 그 강아지 필터를 쭉 컨볼루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씌이겠죠. 근데 이게 고양이고 이게 강아지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고양이 그림에다 강아지 필터가 딱 씌어서 컨볼루션이 될 거고 그럼 비슷한 면이 있긴 있을 테니까 뭐 한 계산했더니 한 10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필터가 씌워지고 계산했더니 되게 비슷하네 해서 예를 들어 뭐 800 이렇게 나왔어요. 컨버전 했더니 그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토끼랑 강아지는 많이 다르네 해서 5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는 3, 7, 6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4개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아지 필터에 대해서 값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 이 전체 이미지에서 이 왼쪽 부분에 강아지가 있냐 라고 하면 사실 강아지에 대한 숫자만 넘기면 되잖아요. 나머지 토끼가 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큰 값만 살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아지 필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워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맥스 풀링을 하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맥스 풀링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컨보루전 렐루 풀링, 뭐 컨보루전 렐루 풀링 해가지고 쭉 층을 쌓아가지고 연산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에 풀링을 하면 차원이 작아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숫자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한 4개 남았습니다. 그럼 얘를 일자로 배치하면 이렇게 되겠죠. 숫자 4개가 이렇게 놓일 거예요. 그럼 이 숫자 4개를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하기 위해서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렇게 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CNN의 마지막 레이어에는 이 멀티 레이어 포테트론 또는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FC 레이어라고 부르는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분류를 수행하든 리그레션을 하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FC 레이어의 역할은 뭔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CNN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잡아내는 거죠. 이게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런 식으로 막 잡아내다가 점점 더 복잡한 걸 알아내다가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하는 되게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뭔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FC 레이어를 두고요. 그리고 앞에 컨보루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라미터 수가 적었어요. 아까 76개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냥 필터 가로, 세로, 깊이 곱한 다음에 플러스 1 바이어스. 그렇게 하면 그게 파라미터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4개 뭐 이게 좀 더 많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50개 정도 남고 이게 내가 예측하고 싶은 클래스가 10개예요. 그러면 웨이트 개수가 500개 플러스 바이어스 하나 해가지고 501개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아 보이는 이 레이어 하나 때문에 이 CNN 구조의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여기 할당이 되고요. 앞에 레이어는 뭐 해봤자 76개, 52개, 뭐 32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501개 이렇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많은 양을 이 마지막에 있는 FC 레이어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FC 레이어를 안 쓰고 CNN을 만들겠다라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EFC 레이어를 거치면 2개의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ANN의 시그널 값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씌우게 되면 강아지일 확률 70%, 고양이일 확률 30%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강아지일 확률 뭐 75%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분류일 때는 시그모이드, 멀티클래스 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맨 끝에다 씌워서 최종적인 뭔가 확률값 또는 출력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CNN의 전체 구조를 다 살펴봤고요. 컨보루전 레이어, 그 다음에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 풀링을 해서 차원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FC 레이어를 해서 최종적인 예측을 수행하는 것까지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데모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음, 이거를, 링크를 좀 쓰고 싶은데, 글이 이해하지 말고. 네, 이게 데모인데요. 이, 우리가 뭔가 숫자를 쓰면 그 숫자를 분류하는 그런 컨버전을 유럴렛을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뭘 써볼까요? 4. 대충 써볼게요. 4. 됐죠? 그러면 우리 숫자 4가 이제 인플레이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 컨버전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필터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컨버전 레이어에 필터가 여섯 개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아웃풋 액티베이션의 뎁스는 얼마죠? 필터 여섯 개예요. 뎁스 6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에는 필터를 똑같이 여섯 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레이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개 만들어놨네요. 그런 식으로 하고 요 사이사이에 이제 액티베이션으로 렐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크기가 비약적으로 줄을 때는 아마 그 풀링을 했을 겁니다. 그 2x2 중에 제일 큰 것만 뽑아서 다운샘플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 레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보면 적혀 있네요. 브레이크넥트 레이어 1, 2, 다운샘플링 하고 컨버전 또 하고 안에 다시 위에서부터 인풋 레이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컨버전 필터 6개로 했고 그다음 다운샘플링을 한 게 이거네요. 이거.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만 작아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버전 15개로 했고요. 그다음 다운샘플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작아졌겠죠. 여기서 일로 갈 때. 네, 돌릴 수 있네. 네. 여기서 일로 갈 때 크기가 다 작아졌을 거고요. 그래서 연산되는 게 지금은 이미지들을 컨버전 쭉 해서 왔다. 라는 걸 이제 이렇게 컨버전 하면서 가고 있고요. 이렇게 연산을 쭉 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여기로 갈 때는 풀링을 이렇게 짝짝짝짝 해서 제일 큰 것만 뽑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제일 큰 것만 뽑았습니다. 여기 선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일자로 쭉 펴니다. 픽셀들을. 그러면 이렇게 쭉 펴질 거고요. 걔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보면 연결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필터들의 웨이트는 다 재활용을 하죠. 똑같은 필터로 옆으로 계속 옮기면서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연결된 게 각각 다 다른 웨이트죠. 지금 모든 게 다 다른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 여기 선들이 다 다른 숫자예요. 재활용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가 굉장히 많고요. 보시면 네, 쭉 연결돼 있고 곱해서 더해가지고 쭉 계산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0이냐, 1이냐, 2냐 하는 걸 쭉 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씌워서 각각의 숫자가 몇 퍼센트 확률이냐를 예측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된 걸 보니까 4가 되게 빛나네요. 그래서 4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8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밝죠. 그 나머지는 아닌 것 같다고 되게 어둡게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잘 되는 모델이네요. 그래서 한번 지우고, 다른 거 한번 또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9요. 9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9 또는 1이랑도 비슷하죠. 1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색깔을 보면 9가 되게 빛나고. 네. 네. 여기서의 차원은 사실 뭔가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잘 안 생겼죠. 얘네들 보면. 그래서 되게 압축된,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애브스트랙트한 정보만 남아 있고요. 그때는 이제 일자로 펴도 뭔가 이런 패턴이 있는 애들
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게 뭐 이미지랑은 사실 되게 달라집니다. 뭔가 되게 추상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위에 둥근 게 있다가 그냥 이게 숫자 하나가 표현하게 되고요. 되게 압축돼서 표현이 되죠. 원래는 아래층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이미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복잡한 정보가 하나의 숫자에 압축이 되면서 나중에는 일자로 펴도 괜찮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를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렇게 둥글게. 그래도 구라고 잘 맞추네요. 되게 애매한 걸 해볼까요? 애매한 거. 맞아요. 7. 7이 다양하거든요. 이거 완전 7이네. 7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잘 맞추네. 7. 7. 애매하게요. 아, 이거요. 9일 수도 있다고 하네. 9가 1등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8이 1등이네요. 근데 이거 영어로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근데 2등이 0이긴 합니다. 그래서 꽤 잘 되는 모델이에요. 아마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색깔이 거의 비슷하니까. 둘이 다 밝죠. 네. 그래서 학습된 컨버전 롤렛 모델이 있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쭉 집어넣으면 어떻게 그 컨버전과 풀링이 일어나고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거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요 자료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가지고 넣어놨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컨버전 할 때 정사각형이 아니라도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상관없어요. 네. 아, 가로로만 채운다고요? 그래도 됩니다. 아니, 한쪽만 채워도 돼요. 오른쪽 안 채우고 왼쪽만 채우고. 슬라이드요. 네. 아, 스트라이드가 그 정수가 아니면 그 부분이요? 영어로 채워서 맞춰도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 맞추려고 제로 패딩을 하거든요.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로 만들려고. 네. 그래요? 가득 채우면? 일리가 있어요. 1 늘리면 1 되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네요. 제 생각에 데이터의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없나 봐요. 다 뭔가 이렇게 있나 봐요, 0이. 이렇게 있는 게 없나 보네요. 진짜 이상한 거 나오네. 이런 게 잘 안 되나 봐요. 가운데 안 그리면 잘 안 되네요. 네. 음, 그래서 이런 걸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이미지의 가운데다 쓰면 잘 되는데 구석에다 쓰니까 잘 안 되네. 하는 거는 중요한 문제죠. 그게 왜냐하면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가 다 가운데 있어서 그럴 건데.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측하는 건 구석에 있는 걸 맞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모델을 조금만 바꾸고 이게 잘 되게 만들까 하는 건 중요한 연구 분야죠. 그걸 잘 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논문이 될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고 그 사람을 이겨서 더 좋은 걸 만들면 네, 되게 좋은 연구가 되겠죠. 이런 거 실제로 필요한 연구들이니까 옆에 쓰면 못한다는 건 되게 문제잖아요.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뭔가 할 때.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 네네.
그쵸, 그쵸. 애초에 그 데이터를 정제를 할 때 아마 가운데로 다 옮겼을 거예요. 아무 데나 쓴 것들은. 그 크기도 리사이징도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쵸. 그 데이터 단에서 해결하고 싶으면 들어오는 이미지를 여기 비었네를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확대하고 집어넣으면 될 건데 네, 귀찮잖아요. 그냥 넣으면 자동으로 되게 하고 싶어요. 우리 머리 안 쓰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게 인공지능이니까 그런 거는 사실 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재밌는 주제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네. 컨버전 이 CNN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하시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 연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연구의 일부가 될 수 있죠. 잘 안 되는 걸 찾아서 잘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아까 그 오브젝트 디텍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세그멘테이션 그런 것들. 그런 거를 그냥 기존 거보다 더 잘하거나 기존에 있는 태스크를 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해결하거나 다 가능하죠. 맞아요. 이렇게 쓰면 못 맞춥니다. 이거는 저희 컨볼루전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필터를 그냥 이렇게 옮기잖아요. 0 같은 건 될 건데 만약 방향성이 있다 1 이렇게 생겼으면 세로로 그 1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필터를 1, 1, 1, 0, 0, 0, 0, 0, 0 이런 필터를 씌워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게 이 부분에 걸리면서.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 모양으로는 이렇게 하면 못 잡거든요. 그래서 못 하겠죠. 이 돌아간 걸 잘하겠다는 걸 제가 처음 대학원 가고 할 때 되게 핫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돌아간 걸 잘하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필터를 랜덤하게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과거에.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었어요. 와, 이걸 생각해내다니 하면서. 지금은 좀 더 어렵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찾았으니까. 그럼에도 아직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안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그냥 데이터를 랜덤하게 돌리고 있어요. 필터 안 만지고. 모델을 바꾸기 싫어서. 근데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죠. 6이 있잖아요. 돌립니다. 6이랑 그걸 예측을 못해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미리 생각해야죠. 6을 돌리면 9가 되니까 그건 돌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코드를 또 짜야 되죠. 6은 돌리지 말자 이렇게. 그 노가다가 싫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할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 인풋 말고 중간에 히든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그냥 한 공간에 한 점이 이제 어떤 히든 피처 맵이라고 치면 얘네도 서로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돌릴 때 뭔가 이 부분이 6이고 이 부분이 9라고 하면 얘를 1로 조금만 가져가면 좀 돌아간 6이 나오긴 할 텐데 9는 아닐 거거든요. 얘도 조금만 1로 가져가면 좀 돌아간 9긴 하는데 6은 아닐 거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 히든에서 조금만 가서 데이터는 안 불리고 중간에 있는 이 피처 맵 얘네들을 불리는 거죠. 그걸 한 게 이제 요번에 붙은 거거든요. 올해 5월에 발표할 거. 그 데이터 불리는 거를 좀 더 똑똑하게 하자. 어떻게 하냐?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그냥 히든 피처를 어떤 공간에다가 쭉 뿌려놓고 거기서 가까운 애들을 그 불려가지고 돌린 효과를 내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직접 돌리고 있거든요. 이 숫자를. 그리고 막 이상하게 돌아가서 모델 성능 떨어지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주제를 찾을 수가 있고, 네,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저번 VCD 매니저보다 재밌나요, 이게? 그럼 다행이에요. VCD 매니저 사실 재미없거든요. 네, 그치만 중요합니다. 오피팅이 뭔지 깊게 이해하는 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과 그래서 이제는 이런 느낌으로 끝까지 가요. 직접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우리의 능력을 점점 키우면서 나중에는 데이터가 표로 들어오든 이런 이미지 뭐 엑스레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심전도 뇌파 이런 시계열 데이터도 이제 뒤에 배울 RNN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배우면 웬만한 의료 데이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CNN 어떻게 학습하느냐랑 그 다음에 학습 네, CNN 어떻게 학습하느냐랑 유명한 CNN 모델 뭐가 있느냐, 지금 어떤 게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배워볼 거예요.